전 세계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원불교를 비롯한 7대 종단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 손잡고 자살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오늘 매거진 초대석 시간에는 생명존중정책 민간협의회 운영지원단장이신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으로 있고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9월 10일이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네. 이게 참 먼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는 게 안타깝게도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또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네, 그러나 자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또 국제자살예방협회인 IASP가 2003년 9월 10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날을 만들자 해서 제정한 날이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참 재미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인데 자살이라고 하는 킬러들과 배틀을 하자,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자살 예방의 날을 정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압축 성장을 해 나가면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됐지만 우리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까요? 이제 자살 문제가 우리나라에 좀 부끄러운,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2020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13,79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인구 10만 명당 26.9명, 또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하고요. 또 10대에서 30대는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이제 자살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 38명이라고 하는 자살자가 발생하는 재난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해보고요. 특별히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우리나라의 자살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의 원인이 그만큼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청 변사 자료, 거기에 자살 통계를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한 사람들이 34.7%로 제일 많고요.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람들이 26.7%, 다음으로 육체적 질병 문제가 18.8%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가족 문제, 또 직장과 업무 문제, 또 폭력, 학대 문제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자살의 원인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자살 문제는 이 사회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생명 경시 풍조가 네. 만연돼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아주 급속한 지나친 경쟁들, 경쟁 사회, 그리고 양극화로 인한 욕구 불만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로 좀 있고요. 특별히 우리 가정과 사회 공동체 기능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공동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완충작용을 해줬는데 이런 사회 안전망 기능들이 많이 약화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자살 문제가 걱정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수치로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듣는 내내 정말 이 숫자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그렇죠. 들으면서 네. 좀 놀랐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코로나 상황으로 네. 많은 분들이 또 우울감을 겪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런 상황들이 좀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경고 신호라고 할까요? 예를 네. 들어서 자살을 하기 전에 뭔가 힘들다, 음. 도와달라 그렇죠. 라는 이런 네. 신호들을 보낼 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을지 혹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자살은 아무 신호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은 10명 중 8, 9명이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경고 신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네. cry for help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이제 cry라고 하는 것은 울다라는 뜻이죠. 도움을 찾는 울음,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네.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저희 기관이 생명의 전화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강 교량에서 또 24시간 상담에서 전화 오는 내용들 중에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도와달라고 울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자살로 자기의 네.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고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신속하게 관심을 갖고 잘 알아차릴 네.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경고 신호가 그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하나는 언어적 사인, 또 행동적 사인, 또 상황적 사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이제 언어적 사인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난 도저히 살기 어려워, 죽고 싶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 내 살 가치가 없어. 나 이제 끝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듣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행동적 사인들은 네. 갑자기 그 자기가 하던 사회 활동을 중단하고 회피한다거나 또 SNS 같은 데다가 유언장 같은 유서 같은 것들을 자꾸만 올리고 자살 생각을 올린다거나 네. 자살과 죽음과 같은 그런 단어에 몰입돼서 인터넷에 자꾸만 찾아본다거나 네. 또 이렇게 물건 같은 것들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들은 빚까지도 다 갚아요. 갑자기 전화 오기도 하고 이런 행동적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상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상황적 사인 중에 하나는 상실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경제적 상실, 또 자기 꿈의 상실, 의미의 상실, 또 뭐라고 할까요? 또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존감의 상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성적,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네. 성폭력을 당하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법정에 연루되거나 이런 사인들, 상황적인 사인들을 보낼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인들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인들을 보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혼자 있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 사람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잘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혼자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와 행동 그리고 상황적인 그렇습니다. 신호를 네. 잘 알아차리고 네. 우리 생명의 전화가 하는 것처럼 네. 좀 잘 들어준 다음에 조금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또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보는 것까지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살 예방은 사실 생명의 존엄성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또 종교계 기능과 또 가장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 운영단장으로 계시는 활동들도 이와 조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생명존중 정책 민관협의회가 2018년도 5월 달에 이렇게 네. 창립이 출범을 했습니다. 2018년 초에 이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생명 지키기 3대 기본 원칙 해가지고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 예방 이 세 가지를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기본 원칙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원칙에 하에서 자살 예방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정책과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들을 추진하는 역할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 일들은 이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살 예방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 6개가 참여하고요. 민간 기관 중에서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단체, 협력 단체 이 38개 기관 단체가 모여 있는 곳이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 포함해서 44개 기관이 연합해서 만든 협의체가 생명존중 정책 민관협의회입니다. 사실 이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총력을 우리 모두의 힘을 다 함께 기울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중에서도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종교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의 역할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종교계 대부분이. 그래서 종교계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19년에 KCRP라고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총장님이 우리 그 원불교 교모이신 김태성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분이 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KCRP랑 같이 자살 예방, 종교계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지침서를 만들고 그것들을 각 종교에 보급하고 또 PPT 자료까지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오다가 올해는 온라인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종교계 연합 자살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7대 종단이 다 참여한 그 세미나를 개최해서 자살 예방의 그 필요성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각각의 종교가 해야 될 역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종교가 우리 생애 가장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종교계가 또 함께 먼저 움직이는 것만큼 각각의 또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준다면 또 이 사람들에게 또 따뜻한 무언가들을 또 제공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24일이죠. 실무협의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게 생명존중 슬로건 공모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이런 개념들은 전 국민이 함께 인식하고 이 부분에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자살 예방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상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로와 희망, 위로와 희망의 응원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스타그램에서 올려서 함께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SNS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SNS 그 메시지를 읽고 서로 힘을 얻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생명존중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좋은 슬로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사랑할 오늘, 살아갈 내일, 사라질 아픔 이런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마스크나 이런 데 스티커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인스타그램에 한마디씩 응원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좋아요를 많이 누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소정의 상품권과 음료도 전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해시태그 챌린지 이렇게 국민들이 특히 또 젊은 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젊은 층들까지 함께 참여를 많이 해주다 보면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국민이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부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 종교계 그리고 민간 협의회가 앞으로 또 어떤 고민들을 더 해나가야 될까요? 늘 그 고민입니다. 사실 워낙 다른 성격의 기관 단체들이 모여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늘 고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노동계나 재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 국민이 다 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고충들이 많잖아요. 고충도 상담해주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협력을 해나가고요. 또 근로자들 중에는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 민간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계 같은 경우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언론에서 잘 안 써요.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뭐라고 선정적이고 또 이렇게 자살 수단이나 방법, 계획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보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매체에서도 자살 보도가 너무 이렇게 선정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언론계와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협력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 예방하는 기관들인데 이런 단체들은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 서로 협력해서 그 자살 예방 활동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단체들이 있어요. 뭐 심리학회, 정신의학회 이런 전문가 단체들은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분들은 자살 예방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역할들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여기서 특별히 여기가 원음 방송이니까 종교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불교가 사실 자살 예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 고독하고 또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줄 수 있는 종교의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또 의식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종교가 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종교계는 대부분 많이 조직화돼 있어요. 거기에는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한 꼭지,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꼭지를 같이 해나간다고 하면 종교의 본질도 살리고 또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교의 교육기관들, 네. 또 이런 방송기관들, 네.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자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를 네.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살자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자살자 유가족들은 한 사람이 자살하면 평균 6명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유가족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근데 매년 우리나라의 유가족들이 80만 명이 발생해요. 네. 13,799명의 6배가 되면 8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도 지난 20년 동안 500만 명의 자살자 유가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통계를 말씀을 네.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80만 명의 유가족들이 발생하는데 이분들은 큰 죄책감을 느끼고요. 수치감을 느끼고 또 우울감, 무력감 그래서 또다시 그 고인을 따라서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또 고위험자들도 상당한 부분이 되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본인들도 안 돼 있고 우리 사회도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이분들을 품어주고 이분들이 그런 수치감과 죄책감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또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또 새롭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종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금 그 종교인들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고요. 불교에서는 또 그분들을 위한 천도제도 드려주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 의식을 통한 관심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설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살 예방과 또 자살자 유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살자의 유가족들까지도 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원불교는 물론이고 또 원음 방송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말 힘들지만 생명의 끈을 본인 스스로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직접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직접 카메라 보시고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담할 때 네.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한강 교량에서 마지막 순간에 전화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교량에 지금 한 75대 SOS 생명의 전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전화 올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얼마나 힘드시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다 드셨을까요? 그러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잡아줄 수 있는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네.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누군가는 아마 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 귀한 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또 종교계가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으로 서고 우리 또한 또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